어서 오세요. 오늘은 처복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랑방 이야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사흘 만에 아내가 셋. 옛날 충청도에 사는 임도령의 이야기이다. 그는 임경업 장군의 후손으로 지금은 혼인을 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밀양으로 가는 중이었다. 충청도에서 밀양까지 가까운 길이 아니었기에 여러 날이 걸리게 되었고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임도령의 가문은 유력한 양반 가문이다 보니 부자지간이라도 아버지와 각자 방을 따로 묵게 되었다. 그날 저녁 임도령은 잠을 자려 누웠지만 쉽사리 잠에 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밤도 제법 어두운데 갑자기 방문이 슥 열리더니 어떤 처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임도령은 순간 겁이 덜컥 들었다.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서 말해라. 처녀는 살며시 앉더니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저는 이 주막집 여시기옵니다. 대체 이 밤중에 어쩐 일이냐? 저는 올해 19이 되었고 이 주막에서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령님 같은 인물은 처음 봤습니다. 저를 첩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혼인하기 위해 먼 길을 가는 중이었다.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첩부터 드리란 말이냐? 그런 되도 않는 말은 그만하고 어서 나가 보거라. 임도령의 집안에는 남다르게 엄한 규율이 있었는데 함부로 첩을 들이면 문중에서 잡아다 벌을 주게 되어 있었다. 임도령의 호통에 여인은 품 안에서 비수를 꺼내더니 자기의 가슴을 딱 겨누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처녀가 이렇게 나오니 임도령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규율도 규율이지만 사람이 목전에서 죽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첩으로 받아들일 것을 처녀와 약속을 했다. 대신 합궁은 미루고 본처와의 혼례를 마친 뒤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행길에 처녀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그때까지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장가가는 길에 오른 임도령은 지난밤 주막에서 만난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신부 인물이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첫날 밤에 본 신부의 얼굴은 주막 처녀보다 더 아름다웠다. 마치 보름달 같았다. 그리하여 안도의 첫날 밤이 지나가고 이튿날 저녁이 되었다. 임신랑은 장가 오면서 주막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부인에게 말해야 했다. 부인, 내가 부인에게 큰 과오를 범했어. 장가 오는 도중에 어느 주막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거기서 만난 여인을 첩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봐야 부인이 겨우 둘밖에 더 됩니까? 이해해줘서 고맙소. 그럼 내일 장인어른을 뵙고 말씀드리겠소. 다음날 임신랑은 장인에게 첩을 두게 된 사정 이야기를 하니 장인 또한 임신랑을 믿어주고 첩을 드리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주었다. 며칠 뒤 신행을 해서 올라오는데 아예 빈 가마를 하나 더 구해서 올라왔다. 올라오다 첩이 될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주막에 들렀는데 임신랑이 여러 개의 방 중 한 군데를 들어가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 하나가 앉아 있는데 보이는 풍채가 아주 좋았다. 옥관자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벼슬 깨나 하는 양반으로 보였다. 그 노인이 임신랑을 보더니 먼저 인사를 건네왔다. 임신랑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보니 그 노인의 뒤편에 누군가 있는 것이 보였다. 젊은 여인이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여인이 임신랑을 슬쩍 돌아보았고 둘은 눈이 마주쳤다. 잠깐 본 얼굴임에도 아주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노인과 여인의 처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부녀가 아니었고 한양에서 대감 지위에 있다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딸이 과부가 된 것이다. 부모 마음의 딸이 너무 안쓰러워 그냥 두고 보자니 너무나 한스럽고 또 양반의 채통에 재혼을 시킨다는 것도 남들 이목을 생각해서 드러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부지거처로 그 딸을 데리고 다니며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중이었다. 노인이 이런 사정 얘기를 하며 내 딸을 좀 맡아주시오. 임신랑이 가문에 허락 없이 첩 하나 둔 것도 지금 문중에 알려지면 큰일이 날 판인데 첩을 또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노인이 하도 사정을 하니 임신랑이 부인에게 가서 노인과 딸의 사정 얘기를 하고 첩을 드려도 될지 물었다. 부인, 이거 어찌하면 좋소? 그게 무슨 별일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이제 겨우 셋이네요. 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본처가 허락하게 되어 임신랑은 또 한 명의 첩을 드리게 되었다. 이제 임신랑은 주막집 내외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아무리 첩실이라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나마 혼례를 치러야 할 것 같으니 여기에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좋으니 예를 다하고 싶소. 옛날에 주막을 운영하는 것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가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주막주인 내외는 커다란 소를 한 마리 잡아 며칠간 큰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주막에 머물며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소문은 벌써 임신랑의 문중으로 들어갔다. 문중의 노인들은 덩치 큰 하인들을 급하해 당장 신랑을 잡아들이라 명령했다. 잔치 중이던 신랑은 꽁꽁 묶인 뒤 끌려갔고 그 뒤에 가마 셋이 줄줄이 따라가며 본가에 도착했다. 임신랑이 보이자 문중 한 어른이 이 죽일 놈 당장 혼쭐을 내라. 임신랑은 온몸이 묶인 채 거적대기 위에 무릎 꿇고 앉혀졌다. 그러다가 본처가 탄 가마는 들어가고 두 첩은 우선 얼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다. 본처가 들어가 보니 자기 신랑은 죄인이 되어 거적대기에 무릎 꿇려져 있는데 대청에 화가 잔뜩 난 백발의 어른들이 호령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본처는 가마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간사에 기lum이 있사온데 오늘은 제가 이 가문으로 시집오는 길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길사부터 먼저 하시고 흉사는 내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색 씨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내 말이 옳구나. 내 남편의 죄는 내일 묻도록 하겠다. 신랑 신부는 조상님께 예를 먼저 올리도록 하거라. 그제서야 임신랑은 풀려날 수 있었다. 신랑 신부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 조상님들의 위패에 절을 했다. 예를 마친 뒤 신부가 갑자기 임경업 장군의 위패를 꺼내들고 품에 안은 뒤 말했다. 서방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잠시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말한 뒤 위패를 든 채로 대청으로 갔다. 대청에는 문중의 어른들이 신랑 신부의 예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신부가 들고 있는 조상님의 위패에 모아졌다. 제가 이 할아버님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양 말하는 것이었다. 여봐라. 내 들으니 우리 문중의 김은록이라는 법령책을 가져다 법령을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책대로 하다 보면 자손이 귀해질 것이다. 원래 이 법은 내가 내놓은 법도 아니고 더구나 세상이 바뀌는데 이대로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 오늘부터 이 법은 없애겠다. 그 책 석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호령을 하자 지켜보던 문중 사람들은 조상님의 신주 앞이라 감히 함부로 입을 뗄 수 없었고 누군가가 기물록을 가지고 오니 새색시는 불로 태워버렸다. 초반에는 이런저런 말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본이 되는 책자를 태워 없애버렸으니 더 이상 누구도 첩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렇게 세 부인 모두는 무사히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임신랑도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세 여인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졌고 낳아보니 신기하게도 모두 아들이었다. 그렇게 갓난아이 셋을 동시에 키우게 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마을에 홍역이 돌아 새 아이가 홍역도 같이 걸리게 되었다. 정실 부인은 의원의 권고가 있었다며 아이들을 사람들과 최대한 격리시킨다는 목적으로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에게 친정에 갔다가 반년 후에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이제 갓난 아이를 품에서 떼어놓고 싶은 어미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정실 부인이 그동안 워낙 덕 있게 행동하였기에 믿음이 컸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반년이 지났다. 그리고 부인들이 돌아왔다. 당연히도 부인들은 자식부터 찾았다. 그러나 워낙 같은 시기에 태어났고 한 남편 아래서 그 부인들이 모두 절세미인들이라 아이들의 생김새가 비슷비슷하여 누가 누구 아이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둘째와 셋째 부인은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반년간 새 아이를 보살핀 정실 부인은 알고 있었다. 자네들의 아들이 어디 가지 않았네. 아들 둘을 더 얻었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따라줬으면 하네. 조선시대에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심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정실 부인이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해결한 것이니 정말 대단한 인품과 지혜라 아니 할 수 없겠다. 새 아들은 새 어머니 아래서 차별받지 않고 두루 애정을 받으며 훌륭하게 장성하였고 임서방과 새 부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벼슬을 준 거지 처녀. 옛날 경주에 손선달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안에는 재산이 꽤 많았다. 손선달은 무과에 합격한 지 이미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 벼슬 자리에 임용되지 못해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손선달은 관직 임용을 기다리다 못해 한양의 유력한 양반들에게 벼슬자리 청탁을 넣어볼 요량으로 가산을 팔아 돈을 마련해 한양으로 상경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양살이가 벌써 1년을 넘어갔고 그동안 몇 번이나 거듭해 가산을 팔아 돈을 마련했었다. 어지간히 행세 좀 한다는 양반들에게는 거의 청탁을 넣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손선달은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루는 집에서 편지가 왔다. 어머니로부터의 편지였다. 이제 논밭을 팔아 돈을 보내려 해도 팔 것도 없다.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했으면 그만 내려와서 나 굶어 죽는 것 구경이나 하거라. 가산을 다 탕진했으니 그만 포기하고 내려오라는 어머니 식의 표현이었다. 손선달은 그동안 식객으로 머물고 있던 집의 대감마님을 찾아가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여력이 없어 고향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사실 손선달은 이런 얘기를 하며 내심 자기를 불쌍히 여겨 이제라도 변두리 고을의 원이라도 하나 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나 대감에게서 돌아온 말은 조심해서 내려가라. 라는 말과 노잣돈 몇 푼뿐이었다. 손선달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한양을 떠나 경주로 향했다. 그러다 양평쯤에 도착해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다. 선달이라고 말하니 주막에서는 선달님 선달님 하며 대접을 해주느라 조그마한 방 하나를 새로 치워서 내주는데 방 안에 들어가 있자니 밖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다. 야야, 오늘은 그 방에 손님 계신다.
선달님이 계시니까 너는 다른 데 가서 자거라. 제가 다른데 잘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부엌에서라도 자게 해주셔요. 손선달이 문을 열어보니 17, 8 정도로 보이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처녀가 주모와 옥신각신 하고 있었다. 조금 뒤 날이 저물고 저녁을 다 먹고 난 손선달이 자기 전에 소피를 보러 뒷간에 다녀왔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 아까의 거짓 처녀가 부엌의 아궁이 앞 벽에 기대 있는 것이 아무래도 거기서 밤을 지새우는 모양이었다. 그 모습에 측은함이 들어 너 거기서 자면 감기 걸린다. 추운데 부엌에 있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 윗목에서 자거라. 처녀는 얻어먹고 노숙하는 처지에 가릴 것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는 방으로 냉큼 들어간 처녀는 윗목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밤은 깊어가는데 손선달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 처녀 또한 마찬가지인 듯했다. 둘은 이런저런 인생 푸념을 늘어놓다가 서로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인지 결국은 합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떠날 수 없었던 손선달은 옷이라도 해 입으라며 돈 4냥을 주었다. 내가 경주에 사는 손선달이란 걸 잊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오너라. 모른 채 하진 않을 것이니. 손선달은 그렇게 거지 여인과 짧은 이별을 하고 부지런히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옮겼다. 손선달이 경주에 도착해보니 자기가 살던 큰 기와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웃집 행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손선달은 그날부터 나무 장사를 해서 어머니와 먹고 살았다. 한편 손선달이 주고 간 4냥을 거짓 처녀는 소중히 간직하고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는 주막에서 벌어지는 노름판에서 돈이 떨어진 노름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크게 쳐서 악착같이 돌려받았다. 돈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한 번은 돈을 떼어 먹으려는 노름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는 그 노름꾼의 집을 알아내어 그 집 대문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몇 번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소문이 퍼지자 노름꾼들은 그녀에게 돈을 꾸더라도 떼어 먹으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돈이 조금 모이자 그녀는 주막에서 먹고 자며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수집하여 사람들이 원할 만한 물건을 미리 구해놓고 매점매석하는 데 이용했다. 그녀는 명석했고 운도 따라주어 몇 년이 지나자 제법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한양에 큰 여각을 차렸다. 그리고 그 여각의 이름은 바로 경주 손선달집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악착같이 살면서도 손선달과 한 번에 합궁으로 아들도 낳았다. 아들에게는 독선생을 붙여 글 공부에 힘을 쏟았다. 그녀가 이제는 경주에 사는 손선달을 찾아보려 생각할 때쯤이었다. 경주에서 올라왔다는 이방 하나가 돈을 꾸러 여각에 왔다. 이방은 한양에 돈을 상납하러 왔는데 돈 1000냥이 모자라 급하게 변통할 곳을 찾다가 소문을 듣고 경주 손선달 집 여각으로 온 것이다. 나는 경주 관아 이방인데 돈을 1000냥 꿔줄 수 있겠어? 경주에서 오시었소? 얘 경주 있다고 했잖소. 혹여 손선달을 아시오? 나무 장사를 하고 있는 손선달은 알고 있어. 이방은 손선달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나무 장사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손선달의 용모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었다. 여인이 찾던 바로 그 손선달이 맞았다. 돈은 꿔주겠소. 그리고 돈을 갚으려 나한테 가져올 필요 없이 손선달에게 갖다 주시오. 또한 내가 편지 한 장을 써줄 테니 꼭 전해주시오. 갚을 돈 1000냥을 한양까지 운반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기에 이방에게는 횡재나 다름없었다. 아, 물론이지요. 돈과 편지는 손선달에게 꼭 전달하겠소.
여인은 손선달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과 그동안 살아온 여정을 간략히 편지에 써서 이방에게 주었다. 얼마간의 시간은 흘러 경주에서는 이방이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선달은 관아를 찾았다. 그러자 이방은 돈 1000냥과 함께 편지 한 장을 주었다. 돈 1000냥이면 손선달에게는 엄청난 거금이었다. 대번에 부자가 되는 돈이었다. 얼떨떨한 손선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것은 몇 년 전 자신과 하룻밤 인연이 있었던 거지 여인의 글이었다. 손선달은 다음 날 곧바로 한양으로 출발했다. 한양에 도착해 보니 여인은 으리으리하게 커다란 여각을 하고 있었고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다. 손선달은 어머니도 한양으로 모셔와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여인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행복하고 걱정거리는 없었으나 하는 일조차 없는 손선달이 걱정되었는지 하루는 여인이 말했다. 이제부터 아침마다 돈을 10냥씩 드릴 테니 그 돈을 가지고 나가셔서 어디에 쓰건 술을 마시건 누굴 주건 반드시 당일에 다 쓰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난에 찌들어 살던 손선달은 아는 사람도 없는 한양에서 하루에 10냥 쓰는 게 쉽지 않았고 그냥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어찌 돈을 안 쓰고 오셨습니까? 아, 그것이 만고에 쓸 데가 없어. 닷새를 돈을 안 쓰고 그냥 돌아오자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다시 10냥을 주며 말했다. 오늘도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실 거면 다시 경주로 내려가십시오. 아이, 오늘은 꼭 다 쓰고 들어오겠어. 손선달은 그동안 자신이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쉽게 돈을 쓰지 못했으나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어느 골목에서 큰 기와집 하나를 만났다. 소슬대문의 지붕은 다 엎어져 가고 대문 안으로 보이는 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 마당가에 보니 10살 조금 넘게 먹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너 왜 울고 있니? 배가 고파서 웁니다. 손선달은 아이가 안쓰러워 팥죽 한 그릇을 사다 주었는데 아이는 그것을 먹지 않고 안으로 들고 가는 것이었다. 왜 안 먹고 어디로 들고 가느냐? 얘 지금 마님이 다 죽어갑니다. 굶어서. 아, 그럼 한 그릇 더 사주마. 가지고 들어가거라. 아, 마님뿐 아니라 지금 대감님도 다 죽어갑니다.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는 이 집 마님의 몸종이며 이 집 대감이 그 전에 병조 판서로 있다가 간신에게 모함을 받아 귀양을 다녀와 보니 가솔은 모두 흩어지고 재산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 한마디로 풍비박산 나 있었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견디다 못한 대감과 마님이 안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굶어 죽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손선달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 과연 두 사람은 곧 죽을 듯 골골하고 있었다. 손선달은 쌀을 사오게 해서 미음을 끓여 두 사람이 먹게 해주었다. 손선달은 이제 날마다 이 집에 들려 먹고 사는 걸 돌봐주겠다는 말을 몸종에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대감이 말했다. 어느 몹쓸 놈이 또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굶어 죽겠다는데 왜 내 입에 마음대로 곡기를 넣었느냐? 대감마님, 어떤 분이 이제 잡수시는 건 해결해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일어나십시오. 다음 날부터 손선달은 날마다 이 집에 들러 돈을 10냥씩 놓고 갔다. 날마다 돈 10냥이면 세 식구가 호강하며 살 돈이었다. 그렇게 이 집에 몇 달을 돈을 가져다 주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손선달이 다른 곳에 들렸다가 평소보다 좀 늦게 점심때가 돼서 돈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 집 마당에는 병사들이 가득 서 있었고 대문에서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걱정이 되어 집안을 기웃거리는 손선달을 그 집 대감이 발견하고는 서둘러 달려나와 맞아들였다. 대감은 평소와는 다르게 관복 차림이었다.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내가 이제 누명이 벗겨져 다시 병조판서가 되었네. 마지막으로 그걸 주게. 대감은 그동안의 고마움을 더욱 깊이 새기고자 마지막으로 손선달에게 열량을 받았다. 열량을 주고 집으로 돌아온 손선달은 다음날 북병영의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다. 병조판서가 된 대감이 이미 묵과에 손선달이 합격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벼슬을 내린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손선달은 돌고 돌아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손선달은 어렵게 얻은 관직인 만큼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했으며 가정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이끌어갔다고 한다. 손선달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연유에는 지혜로운 거지처녀의 도움도 중요했겠으나 결국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이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은 손선달의 착한 심성이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복을 불러온 것이 아니었을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조선 명종에서 광해군 때의 일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심의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양반이면서도 외관을 깨끗이 하지 않고 쑥대머리에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해진 옷을 입고 다녔으며 술과 기생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청빈한 재상으로 이름을 날리고 당대의 조선 정치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큰 사람이 된다. 이야기의 시작은 심의수가 15세의 젊은 한량일대로 돌아간다. 하루는 어느 재상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내노라 하는 양반들과 인근에 있는 기생들이 모두 모여 큰 술판이 벌어진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심의수는 그의 벗들과 함께 불쑥 술자리에 끼어들어 행패를 부리고 기생을 희롱했다. 대부분의 기생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들을 피했지만 기생 중에 미모와 기회에 있어 군계일학이었던 일타홍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오히려 심의수의 희롱을 받아주며 후일을 약속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사실 일타홍은 심의수의 관상과 외모, 언행에서 남다른 비범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음속에 아무도 몰래 늘 품어왔던 꿈이 있었다. 그것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의 사내를 만나는 것.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여자와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꿈이었다. 그녀는 심의수에게서 자신의 꿈을 이룰 가능성을 본 것이다. 며칠 뒤 일타홍은 심의수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제가 며칠 전에 아드님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드님의 기상이 남다르고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렇게 방탕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드님을 감화시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기생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양반 못지않게 글공부도 하였고 모아둔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 해서든 아드님의 뒷바라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심의수의 어머니는 갑자기 들이닥친 기생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그녀의 고운 자태와 차분하고 진지한 말솜씨에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아들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던 심희수의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날부로 일타움은 당장 기생을 그만두고 심희수와 한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심희수의 밥을 챙겨주고 서당에 보내고 돌아오면 또 밤늦도록 함께 공부를 했다. 또한 그동안 모아둔 폐물을 팔아 가족을 부양했다. 그리하여 심희수가 22살이라는 나이에 진사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고 나니 심희수는 일타웅 옆에서 떨어질 생각도 하지 않고 공부를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타웅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 찾으라는 편지만을 남기고 그녀는 집을 떠나기도 했다. 이렇게 심희수의 성공을 위해 모질게도 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이후 심희수는 2년 만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게 되었다. 일타웅은 어느 늙은 재상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재상의 수양딸 노릇을 하며 지내다 심희수의 급제 소식을 듣고 벅찬 마음으로 심희수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과거 합격이 그녀의 뒷바라지 덕분이라며 기꺼이 축하해줬다. 장하다. 다 네 덕분이다. 고맙다. 고마워. 그러나 일타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성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했다. 일타웅은 심희수의 첫 부인이지만 자신이 정실 부인이 되게 되면 자칫 심희수의 앞날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 양반집 교수를 정실로 맞을 것을 권했다. 서방님, 제 말 잘 들으세요. 급제도 하셨으니 이제 양반집 교수와 혼인하셔야 해요. 당신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정실 부인이 되면 저의 출신 때문에 자칫 서방님의 앞날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서방님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부탁입니다, 서방님. 심희수는 일타웅과 혼례를 올리고자 했으나 일타웅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양반집 교수와 혼인했고 일타웅은 첩실의 신세가 됐다. 그녀는 질투하지 않고 첩실 지위에 맞게끔 처신했다. 정실 부인과도 사이좋게 지냈으며 시어머니에게도 극진한 효부였다. 이 모든 것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일타웅도 한 여인일 뿐이니 말이다. 그렇게 그녀의 미담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심희수가 이조 난관에 있을 때는 일타웅은 선조 임금을 배알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 기회도 놓치지 않고 남편의 승진을 간청하였다. 그녀가 37살이 되던 해에 심희수는 일타웅의 고향인 금산의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어릴 적 기생이 되어 상경한 후 고향 땅에는 10년여 만에 돌아오는 일타웅이었다. 그동안 심희수의 성공을 뒷바라지하느라 그녀는 부모의 안부조차 제대로 들을 겨를이 없었다. 일타웅은 부모님을 모시고 친척들을 불러 3일 동안 큰 잔치를 열었다. 일타웅은 가슴속에 응어리진 무엇인가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운명의 장난인가? 남편의 출세 가도를 위해 혼신을 다 바치다 모든 것을 이룬 후 허탈감이 사무친 것인지 일타웅은 이름 모를 병을 얻고 말았다. 병세가 깊어지자 심희수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때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상월이라는 시를 남긴다. 우뚝 솟은 초승달 오늘따라 밝고 한 조각 달빛 만고의 정다워라. 넓고 넓은 세상 오늘 밤 달을 보며 100년의 슬픔과 즐거움 느끼는 이 며칠까. 그녀는 결국 금산관아의 안채에서 심희수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었다. 심희수에게는 부디 자기를 잊고 시신을 선산발치에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일타웅의 꽃상여가 금강나루에 이르자 약속이나 한 듯이 봄비가 내렸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에 그녀의 관을 덮은 붉은 명정이 젖는 모습을 보며 심희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통곡하며 이별 눈물이라는 시를 남겼다.
한 떨기 연꽃은 버들 상여에 실려 있는데 향기로운 영혼은 어딜 가려 머뭇거리나. 비단강 봄비에 붉은 명정 젖어드니 아마도 고운 우리님 이별 눈물인가 보다. 일곱 명의 사내와 내 남편. 옛날 한양에 사는 처녀 소연이의 이야기다. 소연 처녀는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강원도 두메 산골로 시집을 갔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먼 곳으로 간 시집은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막상 가보니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고 소연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어 금방 적응하며 잘 지낼 수 있었다. 다만 그 살림이 너무 가난하여 겨우 허물어져가는 움막 한 채가 전부였고 세간 살림이고 뭐고 쓸만한 것이 없었다. 가난에 치여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자랐고 대접도 못 받고 이리저리 평생을 살아왔는데 시집가면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을까. 그러나 소연이는 보통의 젊은이들과는 달랐다. 다시 또 시작된 가난은 소연이에게 절망을 주기는커녕 소연이의 마음속엔 남편과 더 잘 살아보겠다는 목표와 희망이 점점 커져갔다.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은 이어졌다. 그리고 혼인한 지 석 달이 지날 무렵이었다. 소연이는 남편인 김서방을 살살 구슬렸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자식도 낳아서 키우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한양으로 가서 돈을 좀 벌어오면 어때요? 한양?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요? 제가 예전에 한여로 일했던 한양의 대감댁을 아는데 거기로 가서 제 얘기를 하고 부탁드리면 아마도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 따뜻한 분들이시고 거기는 항상 일손도 부족한 집이니 모른 척 하지 않고 받아줄 겁니다. 거기서 눈 딱 감고 10년만 일하고 오세요. 믿을 만한 좋은 분들이니 세경은 매년 정산하지 말고 10년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 몰아서 받으시고요. 머슴살이 한양까지 가서 해야 하는 거요? 그것도 10년이나? 그럼 당신은 나 없이 어쩌려고? 여보, 제 말 잘 들어요. 제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가난은 하루속히 벗어나야 해요. 당신만 몸성이 잘 다녀오면 이곳에서는 제가 품팔이를 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서방은 결국 소연이의 말대로 둘의 미래와 자식을 생각하여 한양으로 가 머슴살이를 시작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다. 그렇게 눈 딱 감고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올 것 같지 않았던 10년째 되는 동지가 다가왔다. 이제 10년치 세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다. 동지 팥죽을 먹은 그날 저녁 드디어 대감이 김서방을 불렀다. 내가 자네를 왜 불렀는지 아는가? 예, 그럼요. 대감마님,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자네가 우리 집으로 온 지 딱 10년이 되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자네는 세경을 한 푼도 안 가지고 갔지. 자네 안 사람이 시킨 걸로 아내만 대단한 결심이었네. 그동안 무척 고생이 많았어. 아이고, 아닙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을 시켜서 돈을 좀 불렸네. 그래서 자네 생각보다는 돈이 좀 많을 걸세. 원금의 2배가 조금 넘을 것 같구만. 그런데 우리 집에서 자네 집까지 가다 보면 사흘 밤은 중간에서 자야 할 텐데. 그래서 말인데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될 걸세. 그러다가는 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감마님? 돈을 모두 최고급 비단으로 바꾸세.
그걸 행상하는 것처럼 꾸며서는 관에다 넣어서 지게에 짊어지고 가게. 누가 물으면 부친이 객지에서 돌아가셔서 고향 땅으로 모시고 간다고 말하면 될 것이야. 듣고 보니 참으로 좋은 계책이었다. 김서방은 대감의 말대로 비단이 가득 든 관을 지게에 지고 장사꾼의 모습을 하고 며칠 뒤 새벽녘에 대감의 집을 나섰다. 처음 머슴살이하러 한양으로 올라올 때는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아내가 걱정되어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비단을 잔뜩 짊어졌지만 오히려 비할 수 없이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이틀 밤을 무사히 보내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이제 하룻밤만 무사히 보내면 내일은 집에 당도할 수 있었다. 김서방은 어느 주막에서 묵어가게 되었다. 주막으로 들어서는 김서방을 반기던 주막 주인은 지게에 지고 있는 관을 보고는 움찔하자 김서방이 말했다. 부친이 객지에서 돌아가셔서 집으로 모셔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오. 관을 어디에다 두는 게 좋을까요? 다른 손님들 눈에 띄면 그러니 방에라도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오. 저쪽입니다. 관을 광에 두고 방으로 들어온 김서방은 곧이어 들어온 저녁상을 받아먹고는 피곤한 나머지 그대로 골아 떨어져 버렸다. 한편 주막 주인은 어젯밤에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고 돈을 주고 해몽을 해보니 그 꿈은 오늘 해질 무렵 큰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었다. 그래서 누가 재물을 들고 들어오려나 하고 안 그래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주막으로 들어온 건 제 아버지 시신을 지고 가는 행상꿈뿐이라 개꿈인가도 싶었지만 아무래도 관이 좀 수상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은 광으로 가 관을 살펴보았다. 단단히 싸매져 있었지만 열어보려면 안 될 것도 없었다. 주막 주인은 맘을 단단히 먹고 관에 싸매진 것을 풀어헤쳤다. 그리고 관뚜껑에 떨리는 손을 가져갔다. 혹시 정말 시체가 들어있다면 개꿈도 정말 그런 개꿈이 없을 것이다. 살며시 관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수천냥 가치는 좋게 넘어 보이는 곱디 고운 화려한 고급 비단이 관자간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다. 주막 주인은 깜짝 놀라 뒤로 나가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헤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 꿈이 틀릴 리가 없지. 주막 주인은 비단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아니,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큰 재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꿈까지 꾸지 않았던가. 저 관짝을 메고 온 장사꾼만 죽이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큰 일을 치르기 전 부엌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칼을 정성껏 갈아서는 그것을 들고 김서방이 혼자 잠자고 있는 방문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슬그머니 열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슷하게 생긴 8사람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었다. 분명 이 사람 혼자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8사람이 자고 있는 거지? 이게 뭔 일이야? 주막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대로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8이나 되니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8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문을 열어보니 또 그렇고 또 조금 있다가서 문을 열어보니 또 그렇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날이 새었다. 밤을 꼬박 새우고는 아침에 할 수 없이 주막 주인이 8명 먹을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니 7명은 어디 가고 김서방 혼자 달랑 앉아 있었다. 저기 혹시 어젯밤에 이 방에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게 무슨 소리요? 나 혼자 아주 편하게 잘 잤습니다. 그런데 무슨 밥을 그리 많이 가져오셨어? 주막 주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김서방은 무사히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고 지게를 짊어지고는 길을 나서는데 주막 주인은 가슴에 칼을 품고 몰래 김서방을 따라 나섰다. 주막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김서방을 뒤따라가며 다시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누구 하나 마주치기 힘든 외진길에서도 그날따라 7명 정도의 행인이 항상 같이 있어 기회를 잡기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한나절을 따라가니 김서방이 어느 마을로 들어섰고
한 집의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다. 드디어 김서방은 10년 만에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10년 머슴살이를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김서방이 집에 도착하자 방에서 소연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다. 서방님, 고생 많았어요. 어디 몸 상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난 괜찮소.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식구들 건사하느라 고생 많았소.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뒤로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의 아이와 부모님이 따라 나와 서로 껴안고 눈물까지 흘리며 반겼다. 환하게 웃는 김서방은 모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늙으신 부모님께 먼저 큰절 올리고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아들로부터 절을 받는 등 한바탕 즐거운 소동을 치렀다. 김서방은 머슴살이를 끝마치고 그동안의 세경으로 비단을 사서 행상을 가장하고 온 연유를 밝혔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내내 평소에는 외진 길인데도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행인이 많이 있어 다행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얘기를 들은 소연이는 남편이 10년간의 머슴 생활을 마치고 큰돈을 무사히 집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칠성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남편을 데리고 집 뒷마당으로 갔다. 집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 옆에 가서 보니 땅바닥에 무릎 꿇은 자리가 있는데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거울은 저리 가라였다. 그런데 반들반들한 자리가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였다. 이 자리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제가 하늘에 칠성님께 10년 동안 치성 올린 자리예요. 그리고 저 옆에 더 반들반들한 자리는 어머님이 칠성님께 기도하던 자리예요. 당신이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그리고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칠성님께서 내내 지켜주셨을 겁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도 칠성님 7분하고 당신하고 해서 8명이 주막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내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내가 잘나서 10년간 머슴살이를 견딘 줄 알았소. 그런데 이제 보니 어머니와 당신 덕분이었네. 오는 내내 불안하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온 것을 보면 내 목숨을 살린 사람도 다른 누구도 아니었고 어머니와 당신이었군요. 그때까지도 밖에서 비단을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주막 주인은 이 이야기를 엿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제 저녁부터 주막에서도 그리고 길 위에서도 내내 7명이 더 있었고 그것이 칠성신이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저 비단을 노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막 주인은 비단을 포기하고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칠성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비단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부부는 그 비단을 팔아 논밭을 사고 집을 새로 지었다. 얼마 전까지 자갈밭 한 떼기 없어서 아내는 마을에서 날품을 팔고 남편은 10년이나 머슴을 살았는데 어느덧 마을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더니 10년 동안 머슴살이한 김서방의 성실함에 소연이와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더해져 함께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빼앗긴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덕춘이와 금동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덕춘이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배웠고 청년이 되어서는 혼자 장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금동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우며 농사일을 배웠고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집안 환경이 다른 만큼 덕춘이는 욕심이 많고 입속에 밝은 편인 반면 금동이는 우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도 둘은 잘 어울리며 성장했고 어릴 적에는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덕춘이가 장사를 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덕춘이가 고향집에 들를 때면 금동이와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덕춘이와 금동이는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동아, 네가 저번에 말했던 그 이명감 딸내미랑은 어떻게 돼가냐? 말이라도 한번 붙여는 봤냐? 말도 마라.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이명감님 딸한테 말 붙이는 거다. 내가 좀 숙맥이잖냐? 쉽지가 않네. 그럼 내가 내일 임낭자한테 대신 말해줄까? 어떤 바보 같은 사내놈이 만나보길 원한다고 말이야. 아이고 됐다 됐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란다. 나도 네가 연모하는 임낭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런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내일 같이 만나러 가보자. 어때? 됐네 됐어. 너 장사하느라 피곤할 텐데 술 그만 먹을 거면 이제 집에서 쉬어라. 야, 친구가 도와준다고 같이 가자는데 그냥 내일 같이 가보자. 부탁이다 부탁이야. 덕춘이가 그렇게 계속 보채니 금동이는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임낭자를 같이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말을 거는 건 금동이가 직접 할 것이니 덕춘이는 잠자코 있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덕춘이와 금동이는 임낭자의 집 앞에 한참을 기다리다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임낭자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낭자의 모습을 보고는 덕춘이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금동이가 먼저 말을 붙이기로 약속을 했건만 덕춘이가 먼저 나서서 임낭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어? 오래전부터 낭자를 지켜봐 왔습니다. 내게 잠깐 시간 좀 내주시오. 덕춘이가 갑자기 나서서 임낭자에게 말을 걸자 옆에 있던 금동이는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거기서 덕춘이와 약속 운운하며 다투는 것도 임낭자 앞에서 모양이 우스울 듯하여 금동이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쪽은 농사 지으며 어렵게 사는 내 친구인데 내가 임낭자 이야기를 하자 궁금하다고 하여 그냥 같이 왔어. 덕춘이가 말하는 것이 점점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순진한 금동이는 그저 얼굴이 빨개져서 끼어들 곳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덕춘이와 금동이를 가만히 보던 임낭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저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면 내일 이 시간까지 새끼줄을 가져와 주십시오. 최대한 가늘고 최대한 길게 꼬아오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둘 중 한 분과 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마친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니 덕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요? 금동이는 화가 나서 따지듯이 물었지만 덕춘이는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럼 새끼줄이나 꼬러 가야겠네. 내일 보세. 하며 덕춘이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임낭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친구에 대한 분노심이 뒤섞인 채 금동이는 밤새도록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반면 덕춘이는 단숨에 장터로가 새끼줄 여러 개를 사서 이은 후 아주 긴 새끼줄을 별 노력 없이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두 청년은 각자 만든 새끼줄을 가지고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금동이는 자신의 새끼줄보다 훨씬 긴 새끼줄을 가지고 온 덕춘이를 보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기양양한 덕춘이와 축 처진 금동이를 번갈아 바라보던 여인은 옅은 미소를 띠며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제게 손바닥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두 친구는 어리둥절하며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밤새 새끼줄을 꼰 금동이의 손바닥은 새끼줄에 쓸려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군데군데 상처도 보였습니다. 새끼줄을 사서 만든 덕춘이의 손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새끼줄을 꼬아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사실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금동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께서는 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손이 붓도록 고생하면서 만들어주셨네요. 임낭자는 결국 금동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금동이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입은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 가난뱅이끼리 잘 어울리네. 잘들 해봐라. 덕춘이는 막말을 내뱉고 씩씩거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금동이와 임낭자는 혼인을 했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밭 일할 때부터 안색이 창백하던 금동이의 처는 기어코 쓰러져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근동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물어보니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약을 먹지 못하면 죽는 병이라네. 그럼 약을 먹이면 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말이야. 약값이 장난이 아니거든. 약을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병은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병이란 말일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서둘러서 돈을 구해서 날 찾아오게. 그렇게 의원은 떠났습니다. 의원이 말한 돈은 금동이 부부가 가진 돈을 모두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큰 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아내를 살리려면 금동이는 오로지 돈을 빨리 구할 곳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이며 악연이지만 안면이 있는 덕춘이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동이는 그 길로 바로 덕춘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덕춘이는 이제 직접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안에 머물며 사람들을 시켜 사업을 관리하면 될 정도로 큰 상인이 되었다는 건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금동이는 덕춘이의 집 앞에서 청지기에게 정가를 넣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덕춘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덕춘이는 아직까지 임낭자를 금동이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금동이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덕춘이는 잔뜩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아니, 성실한 자네가 무슨 일로 이 별 볼 일 없는 장사꾼을 찾아왔는가?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말하겠네. 내 아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약을 꼭 써야 하네.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한데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자네뿐이라 돈을 빌리러 왔네. 나 돈 좀 빌려주게 부탁이네. 덕춘이는 임낭자를 뺏겼던 일에 대한 복수를 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임낭자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니 빌려는 주겠네. 다만 약조를 해줘야겠네. 알았네, 알았어. 돈만 빌려준다면 당연히 해야지. 무슨 약조인지 말해보게. 오늘부터 100일의 말미를 줄 테니 100하루째 되는 날 갚을 돈을 들고 오게. 그렇지 못할 시에는 자네의 산한 근을 베어내어 갚거나 아니면 임낭자를 내게 주게. 어디 약조할 수 있겠는가? 덕춘이가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금동이는 짐작할 수 있었으나 어쨌건 돈을 빌려주니 덕춘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갚으면 자기 살 한 근을 내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네, 약조하지. 돈 빌려줘서 고맙네, 덕춘이. 덕춘이와 금동이는 돈을 빌리고 빌려준 내용에 대해 문서를 쓰고 수결을 하여 한 장씩 나눠 가졌습니다. 덕춘이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환전표를 써주었습니다. 금동이는 환전표를 들고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처방받아 그날부터 정성을 다해 약을 다리며 아내를 병간호하였습니다. 아내는 깨우면 겨우 일어나 탕약과 미음만 넘기는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100일이 지나서야 자리를 완전히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동이와 아내는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물었고 금동이는 덕춘이에게 돈을 빌린 이야기만 빼고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난 당신이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금동이는 너무 기뻤지만 바로 내일이 덕춘이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눈치챈 아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은 걱정 말고 푹 쉬어요. 제가 알아서 당신에게 해가 될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그래, 어차피 당신도 알게 될 일이구려. 금동이는 결국 덕춘이에게 돈을 빌린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네요? 여보, 약조한 내용이 적힌 종이 좀 볼 수 있어요? 아내의 부탁에 금동이는 괴짝 안에서 문서를 꺼내 건넸고 그것을 천천히 훑어보던 아내는 눈빛을 반짝이며 금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덕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약조 내용은 불합리한 것이니 무효로 하고 대신 시간이 걸려도 이자까지 얹어서 돈을 갚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약조한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면 관아의 원님께 판결을 내달라고 하세요. 알겠소.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최후에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당신은 너무 걱정 마시오. 걱정 마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금동이는 덕춘이의 집으로 가 덕춘이를 만났습니다. 내게 갚을 돈은 마련해 왔는가? 그렇지 못했네. 약조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네. 다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대신 이행해야 할 내용도 너무 터무니없으니 지킬 수 없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자까지 얹어서 돈으로 갚도록 하겠네. 덕춘이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자네가 무슨 수로 그 돈을 갚겠는가? 나는 아무튼 약조한 대로 대가를 받아야겠네. 살 한 근을 주던지 자네 철을 주던지 하게. 덕춘이와 금동이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다음날 관가에서 원님에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약조한 내용을 다 듣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살을 베어내다니 이 말도 안 되는 계약대로 한다면 저 농부는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약조 내용을 어기고 돈만 갚으라고 판결하면 기강이 무너질 것이니 이를 어쩐다. 아무리 보아도 분명 저 장사꾼은 못된 꿍꿍이를 가지고 만든 계약이겠지만 무작정 농부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으니 고민이로다. 이렇게 원님의 머릿속도 복잡했습니다. 그때 마침 금동이의 아내가 관아로 들어와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원님, 저는 저 농부의 아내 되는 사람이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살리기 위해 약조를 한 내용이 비록 불합리하긴 하나 약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동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고 덕춘이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한 내용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지키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살 한 근만 베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살을 정확히 한 근만 베어가되 피 한 방울이라도 묻혀간다면 약조를 어긴 것이라 볼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관아의 모든 사람은 탐복을 했고 덕춘이 단 한 명만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래, 저 여인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여봐라, 저 장사꾼에게 칼을 쥐어주고 약조한 내용대로만 이행하도록 하여라.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쥔 덕춘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다 결국 칼을 내려놓고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원님, 그냥 저 친구에게 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금동이의 처가 원님, 약조한 내용을 보면 기한 후에는 돈이 아닌
사랑근으로만 받겠다고 되어 있으니 이 역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구만. 기한이 지났으니 자네는 돈도 받을 수 없는데 쥐어준 칼도 내려놨으니 약조한 내용도 어겼네. 그러니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겠구먼. 여봐라, 저 놈의 볼기를 30대만 치도록 하라. 그러자 금동이가 원님, 비록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저 친구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제 아내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저에게 먹었던 나쁜 마음은 아내를 살린 값으로 용서할 테니 부디 처벌은 거두어 주십시오. 부탁드리옵니다. 참 지혜롭고 어진 부부로다. 장사꾼 이놈은 저런 친구를 잃은 것을 버리라 생각하고 평생을 반성하며 살도록 하거라. 금동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덕춘이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물러났으며 금동이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아내와 어진 남편 금동이는 이렇게 인생에 큰 고비가 올 때마다 서로를 아껴주며 성실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사라졌다. 옛날 옥금이라는 마을에 양서방이란 선비가 있었습니다. 현명하고 순종적인 아내와 귀여운 자녀 셋을 둔 양서방이었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양서방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양서방은 최선을 다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관운이 없는 것인지 과거 시험의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세는 더욱 기울고 품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내의 고생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아내를 볼 낯이 없어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각오로 이번에 떨어지면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과거 시험을 본 게 벌써 몇 번인지. 그러나 할 줄 아는 게 책 읽는 것뿐인 양서방은 아직 과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서방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식들과 아내 그리고 집안 몰골을 보고는 큰 결심을 했고 자신이 보던 책을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난 이제 글 공부 대신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책을 아궁이에 하나하나 넣고 있었습니다. 양서방의 말은 단호했으나 그의 얼굴은 슬퍼 보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깜짝 놀라 양서방에게 달려들어 책을 뺏고 울며 불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딱 한 번만 더 힘을 내봐요. 애들 걱정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과거 시험 딱 한 번만 더 봅시다, 여보. 두 사람은 그렇게 끌어안고 가혹한 현실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보리죽도 먹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저는 양서방에게 힘을 주기 위해 그나마 조금 있던 돈을 다 털어 쌀밥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제가 친정에 가서 돈을 좀 부탁해 보려고 해요. 과거 시험 때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버텨볼 테니 서방님은 걱정 마세요. 이게 다 우리 가족 모두의 앞날을 위한 거니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고 며칠 뒤에는 두둑한 전대를 차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친정집 근처에 바느질품 팔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며칠씩 친정집에 머물면서 일을 해주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친정집에 머물며 바느질품 팔이를 했다고 하며 돈을 두둑히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
양서방은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양서방은 다행히도 그의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자식들을 호강시켜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양서방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합격해 집으로 내려와 보니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녀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서방은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밤낮을 내내 걸어 처갓집에 가서 물어보니 아내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서방이 실망할 틈도 없이 더 놀란 것은 아내가 처가에 오지 않은 지 자그마치 3년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서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내가 처갓집에서 빌려왔다는 돈과 바느질 품삯은 어떻게 벌어왔다는 거지? 양서방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하나뿐인 아내를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빈 껍데기처럼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양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말이야 이 사람아, 내 안 사람한테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한 번씩 오는 장돌뱅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자네 철을 어디서 봤다고 했다는데 말이지. 뭐 그 사람을 봤다고 어디서 봤다던가? 당장 가겠네. 안 사람이 그러는데 여기에서 서쪽으로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홍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네 철을 본 것 같다더구만. 자네 마음 단단히 먹고 몸 조심히 다녀오게. 자네는 앞으로 나라딜 할 사람 아닌가? 그렇게 양서방은 친구의 말을 뒤로하고 아내를 보았다는 곳으로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들어가니 주모가 반기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옥금마을에서 온 30쯤 먹은 여인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주모의 해맑게 반기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다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습니다. 양서방은 이 주모가 뭔가 알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문 앞에서 주모를 향해 독촉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난 그 사람 남편이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용서도 빌 것이고 이제는 호강시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아는 게 있으면 제발 알려주시오. 부탁드리오. 잠시 후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는 나중에 산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하면서 주막 마당에서 보이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양서방은 지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에 산짐승들이 다니는 산을 헤치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옆방에서는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걸어온 피곤한 양서방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서방은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으로 두근대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올라 산중턱에 있는 암자에 다다랐습니다. 아내의 행방에 대해 묻고자 저기 멀리 보이는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스님은 누구도 아닌 양서방의 처였습니다. 아내는 이 암자의 비구니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양서방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보, 임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오? 양서방이 아내에게 연유를 물었으나 아내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양서방의 아내는 남편을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명의 지아비를 섬기는 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고 양서방이 과거에 합격하자 곧바로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아는 걸까요? 양서방은 아내의 얼굴을 한참을 지켜보더니 입을 꼭 다문 아내에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소. 다 내 잘못이오. 당신이 없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내가 과거에 급제한 것도 그리고 아이들을 큰 탈 없이 먹여 살린 것도 다 당신 덕인데 당신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오. 그러니 자, 갑시다. 우리 애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갑시다. 양서방은 아내를 꼭 데려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파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파괴승이 되어 불가에 남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양서방은 몹시 힘들고 가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은 조강지처를 어렵게 집으로 데려왔고 그 후에도 처가 어떻게 돈을 벌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아내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가족도 없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위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지키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머슴 덕배의 인생 역전 이야기. 옛날 전라도 어느 마을에 인품 좋기로 유명한 황대감 집에 덕배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10살에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덕배는 30년의 세월 동안 자기 일같이 대감집 살림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덕배는 부모를 모두 잃었고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이는 40이 되었으나 모은 재산도 없었고 앞으로의 삶도 지금까지와 같을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게 가장 억울했습니다. 덕배는 평생 이렇게 외롭게 일만 하다 죽느니 다른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덕배는 황대감에게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한양으로 가서 남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덕배의 갑작스러운 말에 황대감은 잠시 당황했으나 그동안 고생한 덕배가 고맙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황대감은 그동안 수고했다며 돈 200냥을 주면서 어디를 가든 몸조심하고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며 덕배를 보내주었습니다. 덕배는 그 길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황대감은 언제라도 돌아오라 말했지만 덕배는 객사를 했으면 했지 다시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삶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덕배가 전라도 땅을 거의 벗어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아주 용한 눈먼 점쟁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쟁이의 집을 찾아가니 그곳은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청지기에게 점을 보러 왔다고 말한 뒤 한참을 기다려서야 덕배는 점쟁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덕배가 점쟁이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니 점쟁이는 덕배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복채는 180냥이다. 그 돈을 내고 점을 볼 것이면 자리에 앉고 싫으면 당장 나가라. 그러나 만약 점을 본다면 내 인생을 확실히 바꿔주겠다. 덕배는 잠깐 고민했지만 용하다고 들은 소문도 있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맞추는 점쟁이의 신통함을 믿고 결국 전 재산을 주고 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덕배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점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뭔가를 생각하던 점쟁이는 문 바깥쪽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놈을 꽁꽁 묶어서 동구박 숲속 언덕에 고목나무에 걸어놓거라. 그 순간 갑자기 장정 서너 명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덕배를 꽁꽁 묶어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덕배가 아무리 저항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덕배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마을의 동구박 고목나무에 꽁꽁 묶여 걸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재산을 주고 점을 봤는데 점괘는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나무에 매달린 처지가 된 덕배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는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금음이 가까워졌는지 달은 겨우 손톱만 했고 사방은 아주 침침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무에 매달려 비를 맞자니 덕배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려 죽기 전에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덕배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지금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줄이 끊어지면서 덕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온 덕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진흙탕이 된 곳에 떨어져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덕배는 추위에 온몸을 녹일 곳을 찾기 위해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빈 움막 같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비가 그치고 구름이 물러가며 흐릿한 달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덕배는 겨우 주변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평소에 간담이 큰 덕배였지만 그 순간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곳은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을 내다 버린 곳이었습니다. 사방에 거적을 덮은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그때 덕배의 귀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관짝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덕배는 머뭇거리지 않고 관뚜껑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죽은 듯이 누워 있었으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여인을 둘러엎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어두운 숲속을 헤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마침 동구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막이었습니다. 덕배는 여인을 데리고 주막에 머물며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하고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여인은 정신을 차렸고 이후로는 하루가 다르게 병이 나아갔습니다. 덕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막의 일을 도우며 숙박비와 식비를 대신했습니다. 여인의 병이 다 낫자 여인은 덕배에게 같이 갈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덕배를 이끌고 한양의 어느 큰 기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은 정승집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에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오자 정승 부부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딸을 맞이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여인은 생명의 은인인 덕배에게 시집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둘은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슴 생활 30년의 덕배는 정승집사위라는 지위에 맞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고 매일 종들과 일하고 노는 게 덕배의 일상이었습니다. 정승집 식구들에게 덕배의 이런 행동들이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정승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덕배를 바라보는 정승의 표정에는 언제나 못마땅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처남들은 노골적으로 덕배를 폄하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덕배와 아내는 결국 분가하여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유명한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은 참 좋았으나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며칠을 못 버티고 사람이 죽어나왔습니다. 대담한 덕배에게는 그 집이 흉가가 아니라
헐값에 사서 큰 돈을 남길 기회로만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좋은 집과 세간을 마련해 주겠다 하였지만 모두 사양하고 덕배와 아내는 결국 그 흉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분가한 후 덕배는 마음을 고쳐먹고 늦은 나이였지만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때와 같이 덕배와 아내는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그 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천천히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웬 홀령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덕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떤 사연이 있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홀령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홀령은 지난날에 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 죽은 사람으로 부디 자신의 시체를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덕배는 홀령을 만난 곳에 가서 바닥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오래된 유골이 한 곳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 시신을 잘 거두어 준다면 이 돈을 모두 주겠다는 유언이 적힌 서찰과 함께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덕배는 유골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유골과 함께 나온 돈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머슴살이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 삶을 도전한 덕배는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정승의 사위가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글 공부에 매진한 끝에 결국 나이 50에는 정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낯선 산에 옛날 서울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재주 많고 현명하며 외모가 매우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 부부는 아내의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날 저녁은 주막에서 자고 가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 무렵 문 밖에서 마루름 소리와 많은 사람들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몇 명의 사람들이 선비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란 선비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이 깊은 밤에 나를 찾아오셨소? 들이닥친 남자들 중에 훤칠한 키에 남자다운 얼굴에 두목인 듯한 사내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산적이요. 내 부하가 1000명이 넘고 관찰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재물도 많소. 다만 산골에 합당한 여자가 없어 나이 30에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소. 마침 당신의 부인이 아름답고 현명하다는 소문이 산채에까지 들렸소. 당신은 서울의 4대 부인이 다시 장가들기 어렵지 않을 것이오. 하여 무례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당신에게 5,000냥을 주고 당신 아내를 내 부인 삼고자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선비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벌벌 떨면서도 세상에 어찌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으며 또한 어찌 아내를 팔 수 있겠냐며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크게 웃은 후 말했습니다. 당신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모르겠소. 당신이 내 말대로 한 후에 이 돈으로 다시 아내를 고른다면 오히려 상처 없이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혼자고 나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 그리 되면 당신은 아내도 잃고 5,000냥도 잃게 될 터인데 어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시오. 남자의 당당한 협박에 선비는 기가 차고 두려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옆방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선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힘으로 항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산적두목의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그에게 몸을 허락한다면
저는 평생 부귀를 누릴 테고 서방님도 역시 5천냥으로 다시 아내를 얻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서방님과 저 양쪽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때문에 귀하신 몸을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선비는 이 말을 듣고 아내의 손을 잡고 통곡하였습니다. 아내의 냉정한 말에 선비는 슬프고 분했으나 어찌할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산적 두목은 과연 현명한 부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주막에서 일하는 종을 불러 가마를 대령하게 하고 자기는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는 장옷을 뒤집어 쓰고 방에서 나와 선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는 선비의 발치에 산적두목은 5천냥을 던져 놓았습니다. 곧이어 산적들은 가마를 떠매고 떠났습니다. 선비가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하려는데 방 안에서 조용히 선비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 안에는 아내가 웃는 모습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하길, 두목의 말을 듣지 않으면 봉변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방님에게는 독한 말로 두목을 안심시킨 후 마침 주막에서 일하는 얼굴이 예쁘고 나이도 저와 비슷한 계집종이 있어서 급하게 치장하여 대신 보냈습니다. 두목은 제법 예쁜 계집종을 저로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종은 부귀를 얻었고 또 서방님은 저를 잃지 않으시고도 많은 돈을 얻게 되신 거지요. 위기의 순간에 현명한 아내의 기지로 목숨도 구하고 많은 돈도 얻게 된 부부는 자손도 많이 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름 위에 하룻밤. 옛날 어느 곳에 염도령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해 장에 내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님, 도령님. 염도령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저작거리를 왕래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부른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길을 가려는데 도령님, 도령님. 염도령이 다시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팔고 있는 빨간색 잉어 한 마리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염도령은 잉어가 불렀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자신을 바라보며 애원하는 듯한 뭔가를 말하려는 듯한 잉어의 눈빛을 보고 그냥 돌아설 수 없어서 나무 판돈을 잉어와 바꾸고 말았습니다. 잉어를 잡아먹기보다는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한 염도령은 잉어를 물통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염도령은 집 앞에 조그만 마당에 소박한 연못을 파고 그곳에 잉어를 넣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염도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대충 차려 먹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 나무 한 짐을 해 집으로 돌아온 염도령은 방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맛있어 보이는 반찬으로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너무도 배가 고팠던 염도령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밖에만 나갔다 돌아오면 누군가 밥을 한 상씩 차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염도령은 지게를 진 채 집을 나서서 고개를 넘는 척하고는 몰래 샛길로 돌아서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뒤뜰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집안 동정을 살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마당의 연못에서 눈부신 빛이 나오는가 싶더니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이 걸어 나와 밥을 짓고
살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염도령은 소리를 죽인 채 처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처녀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처녀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자 염도령은 놓칠세라 양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염도령은 처녀에게 함께 살자고 사정했습니다. 처녀는 생명의 은인인 염도령의 뜻을 받아들여 그날부터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각시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짝을 맺었으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지요. 염도령과 함께 길을 나선 각시는 어느 큰 강물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각시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물 위로 삐죽 솟은 풀줄기를 하나 쑥 뽑아서 강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쭉 갈라지면서 물속의 길이 열렸습니다. 각시는 염도령의 손을 이끌어 물속의 어느 화려한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용궁이 분명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마다하고 구석에 놓인 작은 괴짝을 달라고 하세요. 각시가 염도령을 이끌고 용왕한테로 가서 얼굴을 보이고 그간의 사연을 아뢰니 용왕과 왕비가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신랑까지 데려왔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용왕은 염도령의 공로를 치하하며 소원을 물었습니다. 염도령이 한쪽 구석에 괴짝을 달라 하니 용왕은 주저없이 괴짝을 내주며 둘 중에 하나는 열어도 좋지만 다른 하나는 절대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용궁에 며칠을 더 머물다 집에 돌아온 염도령은 괴짝에 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괴짝 둘을 놓고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중 하나를 골라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괭이와 삽을 들고 쏟아져 나와서 산자락을 일구어서 밭으로 만들고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다시 괴짝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괴짝 속에서 일꾼들이 나와서 농사일을 하니 너른 밭에 곡식과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제 만석군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염도령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또 다른 한 괴짝이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던 용왕의 당부가 마음에 걸렸지만 결국 어느 날 아내의 눈을 피해서 그 괴짝을 열고 말았습니다. 괴짝을 여는 순간 그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끼와 망치, 끌 같은 것을 들고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나르고 망치질을 하면서 허공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절 만에 허공에 둥둥 떠있는 커다란 기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딜 갔다가 집에 돌아온 각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염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 괴짝을 열었군요. 일단 집을 지었으니 올라가 봐야지요. 각시가 집을 향해 손짓을 하니 집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염도령과 각시는 사다리를 타고 공중에 떠있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그 집은 구름 위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둥둥 떠갔습니다. 둘은 구름 위의 집에서 신비로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땅으로 내려온 각시는 염도령에게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염도령은 별 생각 없이 각시를 따라갔습니다. 각시의 발걸음은 지난날 함께 용궁으로 들어갔던 큰 강가에서 멈추었습니다. 각시는 눈물을 머금은 채 염도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강령하길 바랍니다. 염도령이 깜짝 놀라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럴 겨를도 없이 각시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들어간 각시는 잉어의 모습으로 변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염도령이 뒤따라가려고 얼른 물에 뛰어들었지만 그저 허무한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염도령은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다 힘없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공중의 집은 어디로 흘러가 버렸는지 보이지 않았고 너른 밭에 심어놓은 곡식은 어느새 허옇게 말라 있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단 하나의 약조를 지키지 못하여 다시 모든 것을 스스로 잃어버린 염도령은 그 허무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불가의 귀에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